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의를 맡은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방송 타이틀이 1교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교시 하는 기분이고 긴장이 많이 좀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서양 근대 미술의 1교시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미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 미술에 대한 1교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작가 한 명을 가지고 현대 미술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대전환을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반 고흐와 현대 미술의 탄생입니다. 지금 반 고흐의 자화상이 있고요. 반 고흐 하면 떠오르는 꽃이 하나 있죠. 뭡니까? 예, 그는 정말 해바라기를 사랑했고요. 해바라기를 보면 이제 태양을 생각하고 그 태양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반 고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반 고흐가 굉장히 좀 가깝게 다가오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반 고흐 하면 가장 중요한 미술관인 반 고흐 뮤지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반 고흐 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 고흐 뮤지엄 가면요, 진짜 세상에서 반 고흐의 작품이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반 고흐, 방금 우리가 봤던 반 고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해바라기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턱 걸려 있어요. 막상 반 고흐 뮤지엄을 가서 보시면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인데요, 바로 라이크스 뮤지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라이크스 뮤지엄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미술 교과에서 보는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 나이트 와치라는 야경꾼이라는 그림이 저 그림에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마주 보고 싶으세요. 한쪽은 렘브란트,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반 고흐입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나 기가? 예, 그런데요, 미술사를 공부하는, 제가 제 전공이 미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술사를 공부하면 이쪽 지역에 또 한 명의 대단히 중요한 작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반 에이크입니다.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양 미술이 이탈리아에서 원근법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미술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북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화, 오일 페인팅을 개발한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그림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 변화를 이끈 장본인이, 여러분 저 바로 빨간 터번을 이렇게 둘러갖고 되게 멋있게 생긴 저 모자를 쓴 저 사람이 아마 반 에이크, 얀 반 에이크라고 부르는 그 화가가 스스로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살짝 들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저 강렬한 눈빛은 이 두 작가 누구예요? 반 고흐와 얀 반 에이크는 거의 5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 더치 마스터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15세기에 활동했던 얀 반 에이크가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렘브란트가 있어요. 17세기에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반 고흐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 고흐의 미술에는 자기와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앞선 세대의 그림들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미술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앞으로 더 많이 한번 끌고 갈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어때요? 이게 혹시 꼬마는 아나? 예, 요즘에는 잘 안 봐요. 예. 혹시 뭐죠? 예, 맞습니다. 플란더스의 개고요. 이 플란더스가 이게 이 플란더스의 개라는 이 소설이 영국에서 쓰여져요.
영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플란더스라는 게 원래는 플랑드르라는 지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요? 플랑드르라고 불렀고요. 이걸 영어로 플란더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꼬마, 이 네로 또는 넬로라고 하는 이 넬로라는 꼬마는 이 할아버지, 정확하게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우유를 배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냈을까요? 예, 네덜란드 이야기고요. 한 가지 이 동화에 오늘 이야기거리에 한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이 꼬마의 꿈이 뭐죠? 화가입니다.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한 번쯤 화가의 꿈을 껴보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화가. 근데 사실 별로 화가라는 게 별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꿈이지만 이 플랑드르 지역은 진짜 화가들이 많은 데예요. 그냥 화가가 많은 게 아니라 화가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플랑드르에 있는 중요한 도시에 가보면 역에서부터 도심까지 걸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이름이 화가이거나 실제로 화가와 예술가의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서울에 아니면 부산에 여러 도시에 큰 광장을 갔는데 거기에 김홍도 동상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장군이거나 왕이거나 이런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는 거예요? 화가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만 이 꼬마, 이 넬로는 화가를 꿈꿔볼 만한 거죠. 그건 충분히 자기의 재능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곳이 바로 이 플랑드르라는 곳이었고요. 이 플랑드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덜란드, 방고흐가 태어났던 그리고 그 아래쪽 지금 벨기에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 아우르는 용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얘기 아세요? 원래는 바그너라는 이 작곡가가 오페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서 이렇게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바그너의 오페라를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플라잉 더치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2002년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네덜란드인.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죠. 히딩크 감독이 결국 전 세계를 떠돌면서 승부사적인 축구 감독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한테는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리적으로 척박하다 보니까 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새로운 상업을 개척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이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데에서 거부감이 제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예요? 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네덜란드 사람 일찍 왔죠. 누구죠? 하멜도 있고 하멜이 왔더니 누가 또 온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 박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이미 조선시대 한참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때 우리나라한테 와서 뭘 가르쳐줬어요? 화포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또 네덜란드라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알고 보면 그때 이미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방고흐가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방고흐는 정말 다양한 곳에 삽니다. 아버지가 목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네덜란드 곳곳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요. 방고흐가 또 런던에도 삽니다. 그리고 이전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어디서 봐요? 파리에서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뜨거운 남쪽 나라를 동경하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남쪽 프랑스 아를르까지 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떠돌아다니는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는 실제로 파리 근교 오베르에서 죽었는데 아직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고흐 하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어쩌면 이게 방고흐뿐만 아니라 그쪽 나라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서 죽어도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방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방고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그 작품 속에 모아 들어가는지는 좀 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고우가 제가 미술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지만 방고우는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현대 미술을 이끄는 개혁 혁신을 했을까 의아할 텐데요. 그래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미술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때쯤 되는 꽤 긴 시간을 그림을 사고 파는 아트 딜러의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 없으세요? 저 조카가 집에서 놀고 있거나 그러면 야 와서 삼촌 일 좀 도와라 뭐 이런 일 없어요? 예, 아버지 형제 중에서 몇몇 분이 아트 딜러였어요. 그러니까 방고우가 조카한테 너 와서 삼촌 일 좀 도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구필 화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고우가 어디 살았어요? 런던에도 갔다고 했는데요. 런던 지점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그림을 꽤 잘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숨어있는 놀라운 이야기죠. 미술대학은 안 갔지만 화랑에서 일하면서 그림이 사고 팔리는 과정을 누가 다 본 거예요? 방고우가 본 건다. 그것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한 6년 정도 일을 해요. 꽤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가 거기서 아마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했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고우 하면은 따라다니는 모든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예, 신학대학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가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갖고 거의 28살 될 때 뜻을 세우죠. 28살이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기에는 조금 주저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뭐로 잡은 거예요?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사 죽은 나이가 요즘 뭐 만 나이도 있고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화가로 활동했고요. 그 중에서도 5년은 뭐 배우고 남 그리는 거 따라하다가 다 시간을 보냈고 결국 한 5년 정도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마지막 2년입니다. 그때 진짜 불꽃 같은 삶을 살고 가는 화가가 바로 방고우인데요. 어쨌든 그의 숨은 이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아트 딜러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방고우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가 있죠. 복은 없었지만 누구의 복은 있었어요? 동생 복이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도 이 방고우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방황만 하고 자기 일을 못 찾고 있으니까 방고우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도 굉장히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 자기 동생, 4살 어린 동생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직업이 뭐죠? 아트 딜러예요. 그 동생은 아트 딜러가 된 다음에 그 직업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누구를 지원해요? 형의 생활비를 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28살이 됐을 때 드디어 이것저것 그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드디어 화가가 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려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모사하는 거예요. 유명한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죠. 지금 보는 거는 밀레의 작품을 누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방고우가 그린 거예요. 방고우는 밀레라는 우리가 뭐로 알려져 있죠? 이삭 줍는 사람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밀레를 좋아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서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힘들게 노동하는 노동자라든지 농민의 삶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좋아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요. 어떠세요? 이 작품이 방고우의 작품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이 무겁고 칙칙하죠. 예,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일을 했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그 감자와 조그마한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인데요. 반고우는 이 작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동생한테 편지를 쓰는데 야, 이건 진짜 이제 내가 그림 같은 그림을 그렸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흥분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 반고우가 이 정도만 그림을 계속 그렸으면 우리가 정말 반고우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누구의 그림이라니까요? 반고우의 그림이라니까 관심이 일단 가긴 합니다. 예, 반고우는 참 놀랍죠. 그때도 이 동생한테 편지를 계속 써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 안에다가 뭐도 집어넣어줘요. 요즘 우리가 치면은 문자 보내면서 그림, 사진도 보내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드로잉도 친절하게 해갖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플라잉 더치맨이죠. 그가 만약에 네덜란드에 머물러 있었으면 방금과 같이 시커멓고 어두운 그림만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이제 뭐한 거예요? 파리에 갔습니다.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림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보세요. 한쪽은 파리에 가서 첫 번째 그림 그림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그림이 이렇게 변했어요. 색깔이 쓰죠. 그리고 색깔에 어떤 게 들어가요? 붓터치도 살아있죠. 하나씩. 소위 그가 파리에 갔을 때 그 파리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작가들이에요? 인상파 작가들이 있었던 거고, 인상파 작가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림이 무채색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유채색으로. 색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반고우가 갔을 때 그 파리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파리에 가면 꼭 떠오르는 중요한 어떻게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이 이때 막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을 누구도 봤을 거라는 거예요? 반고우도 봤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파리라는 큰 도시에 오면서 큰 변화가 이끌어지고 이런 거대한 철조 구조물이 쓰는 걸 보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반고우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신장로가 들어서고요. 파리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파리로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누가 간 거예요? 반고우가 갔고, 이 변화와 그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들을 파리에서 보게 되면서 그림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자, 이건 반고우 작품 아닙니다. 소위 이때 프랑스의 미술의 변화를 이끌었던 모네가 그린 해 뜨는 인상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니네 진짜 인상적이다.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 그러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의 그림을 인상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실려서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은 그리다 만 그림이에요. 이건 스케치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대충 그려 있잖아요. 붓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요, 완성된 그림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자기의 느낌만 살리면 뭐가 들어가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림에서는 넣을 수 없는 현장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잠깐만 보시면 이 당시에 인상파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이게 그림이야 낙서야 하면서 점잖으신 분들이 놀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인상파 그림?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그리다 만 그림이고, 이런 그림을 전시한다는 거는 관객들에게 대한 일종의 모독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 다음 작품입니다. 우리가 인상파 하면 떠오르는 작가 이름 혹시 있으세요? 누구 있으세요? 마네, 모네 있죠? 제일 어려운데요. 이 그림은 진짜 어려운 그림이에요. 마네가 모네를 그렸어요. 마네가 조금 선배고요. 모네는 그 후배인데요. 마네가 새로운 시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젊은 작가들이 선배로 모셨죠. 그런데 진짜 여기에 주인공 모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배에서. 여러분,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출렁이죠.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이상한 그림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림 속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동감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는 느낌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모네의 그림을 보시면 어디서 그림을 그리냐면은 바로 야외 현장에서 그리죠. 예, 이 당시에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현장에선 스케치만 해오고 그림은 어디서 그려요? 집에서, 스튜디오에서 완벽하게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 느낌을 살리면서 거기서 완성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고 바로 눈에서 본 걸 그 자리에서 해석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이었던 거고, 이 그림에 소위 누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반 고흐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이게 바로 현대 미술이고 이게 바로 진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네덜란드에 그가 계속 살았으면 아까 같이 쑥검댕이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렸을 거예요. 원래 사실 그게 네덜란드 렘브란트나 이런 그림들이 약간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파리에 와서 좀 완전히 색채의 세계, 햇빛이 강렬하게 나는 세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도 모네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모네가 그린 그림 보면 이런 사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살면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도 식구들은 다 놀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한 발 떨어져서 그늘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저기 우리가 유원지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 목소리 같은 게 막 울려 느낌이 오죠. 특히 이 그림의 진짜 멋있는 백미는 그림자 한번 보세요. 일렁이는 저런 붓터치. 저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리다 말고 대충 그린 거겠지만 저 빠른 붓터치 하나하나가 그런 느낌과 그런 일렁이는 출렁임 같은 것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전통적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바로 현장을 살리겠다, 바로 그 느낌을 살리겠다는 작가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도였고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상주의 미술에 열광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런 그림들이 1874년부터 유럽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가 파리에 갔던 시점에는 이 작가들이 거의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85년, 86년도에 바로 인상파 그림에 누가 좀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반 고흐가 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동생이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끊임없이 형의 뭐가 된 거예요? 일종의 매니저, 스폰서이자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비교해 보시죠. 그가 네덜란드에서 그린 그림, 그가 파리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완전히 아까 제가 숯검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그림에서 좀 더 밝고 점이나 붓을 아주 강한 원색을 이용해서 그 살려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야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가서 그 세계의 진정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아마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할아버지 이름이 탕기 영감이거든요. 근데 이 탕기 영감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작가들에게 물감을 팔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물감을 팔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물감만 파는 것도 아니라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모았는데 그 중에 어떤 미술을 모았냐면 일본 판화를 모았어요. 근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한국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고 활발하게 교역을 하던 일본 미술은 좀 알았어요. 근데 일본 미술을 보면 색채도 화려하고 각도도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가들이 그 일본 미술에 많이 매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은 물감 파는 아저씨 탕기 영감을 누가 그린 거예요? 반 고흐가 그렸는데 그 물감 가게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었냐면 일본 판화 우키오에가 걸려 있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그가 우키오에를 그대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아마 이런 걸 해보면서 새로운 색채 조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형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기존의 유럽의 전통과는 다른 것들을 여기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탕기 영감님은 마음이 좋아서 물감을 굉장히 외상으로도 주고 그림으로도 그냥 받고 싸게 줬는데 이 그림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굉장한 부자가 됐을 텐데 사모님은 많이 안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방고가 여러 변화를 좀 느꼈을 텐데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가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도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풍차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처음에 그렸을 때는 진짜 어둡고 칙칙하지만 점차 인상파의 색채가 들어가면서 화려하고 밝아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파리에서 생활해 보니까 대도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몰두하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는 이때 이미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그가 일본 미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일본 그림들을 보니까 너무 색채가 화려해서 일본은 따뜻하고 밝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일본은 그렇게 따뜻하거나 밝지만은 않은데 그냥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본까지는 못 가고 최대한 멀리 간 게 어디예요? 남부 프랑스에 있는 아를루에 갔던 거게 됩니다. 그래서 1888년부터 1년 좀 넘는 시간을 이쪽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반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품들은 거의 여기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가 아마 원했던 거죠. 그림은 안 팔리고 비전은 없지만 여기서 내려가서 나의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면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는 지금 아를레에 살 때 그가 머물렀던 집인데요. 그가 이제 집이 너무 이상하고 하니까 노란색으로 칠해갖고 지금도 노란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는 저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 아를레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로 요 집인데요.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갖고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고 지금은 뭐로만 남아 있어요? 방고의 그림과 그 현장에 가면 이게 표지만 남겨져 있는 그런 아쉬움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가 여기서 혼자 고독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방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방고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항상 편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현대 미술의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거의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방을 그리고 나서 그가 쓴 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안에 있는 색채를 옮기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뭘 그렸는가를 상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은 자기의 방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방을 어떻게 느꼈느냐를 그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 벽지가 보라색에 가까운데요. 실제로는 이 보라색이 아니라 벽지가 흰색이었다는 거예요. 침대도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그린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으로 해서 재해석한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현대 미술을 하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작가의 그림을 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의 징검다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고 이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뭘 생각했어야 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그려야,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일종의 사진처럼 그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느냐를 바로 그것을 담는 게 그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시도를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방고. 네, 방고가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쉬운 생각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적인 전통은 보이는 대로 그렸는데 이제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게 바로 방고 그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도 보시게 되면 서양 미술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보색이라는 색채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노란색, 녹색, 이런 빨간색과 녹색은 보색이라서 굉장히 충돌하는 색으로 안 쓰는데요. 천정이나 불빛을 보시면 이런 색깔을 과감하게 씁니다. 그럼 왜 쓰냐? 나한테는 이게 바로 술집 12시 분위기거든요. 그 끈적끈적한 분위기를 담기에는 이런 색채 조합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런 그림을 그려냈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 누워서 자는 사람 보이세요? 저러면 안 되겠죠? 미술은
세상을 보는 걸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느낌을 살리는 세계라는 것을, 색채도 그렇게 의해서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방고우의 주장이고요.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 방고우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죠? 해바라기죠. 사실 제가 오늘 미술사를 통해서 그의 작품을 좀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해바라기는 방고우가 태양을 동경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처럼 사랑했던 꽃이기도 합니다만, 서양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 방고우의 이 꽃그림은 다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이런 꽃그림은 네덜란드 사람이 17세기 때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그리게 됩니다. 바니타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허영 사치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또는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꽃을 보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자세히 꽃을 보십시오. 꽃은 필 때 시간적인 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화려한 꽃이 있지만 그 안에 시들어가거나 죽어가는 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어떤 경고를 느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방고우의 그림에서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꽃 속에 죽어 있는 꽃도 있고요, 벌레도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가 한시적으로 살고 가고 결국 병들고 죽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저런 꽃그림과 곤충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여러분,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화려하게 해바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 중에는 꺾여 있거나 죽어가거나 시들어가는 모습도 보이죠. 여기에는 방고우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픈 몸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고, 원래 유럽 미술의 저런 꽃그림이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제가 그냥 과장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얘기를 들으니까 꽃그림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예, 해바라기에도 저런 그냥 아름답고 장식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유한성과 한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이제 해바라기를 그렸던 이유는 자기 친구가 놀러 올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방을 장식하려고 그렸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시골 가서 혼자 살면 심심하니까 친구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알던 친구가 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같은 이름이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고갱이입니다. 스펠링은 다른데요, 같은 고갱인데 고갱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죠. 현대미술에 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중요한 작가가 같이 이 아를르에서 하숙방을 쓰면서 같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예, 방고우와 고갱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고갱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늦깎이로 그림을 그려갖고 고우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 서로가 친했거든요, 파리에서. 그랬으니까 뭐 아마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왔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고갱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태호가 돈을 빌려준, 생활비를 준다니까 내려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격 강한 두 사람이 살면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고갱의 자화상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자기 망상이 좀 있는 것 같이, 이 자기 자화상을 보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일로라고 이전 천사다 이런 성인들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우와 고갱은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자꾸 싸우게 되고 서로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원래 이런 일들은 명절 전에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전전날 둘이 대판 싸웠고, 이 과정에서 방고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작을 하면서 자기 귀를 잘랐던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을 보고 놀래갖고 고갱은 옆집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첫 차 타고 파리로 가면서 동생한테 편지를 쓰죠. 고 동생한테, 너희 형이 이제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빨리 형을 어떻게 해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발작에서 벗어난 누구죠? 방고우가 그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화상을 그린 것이 이렇게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그림들이 그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어가면서 병실에서 동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느낌이 좀 더 다르실 거고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좋아했던 게 이런 그 플라타너스 같은 이런 나무거든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런 나무들이 그의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됩니다. 방고가 선배 네덜란드 화가한테 어떤 것을 배웠을까?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유화의 디테일입니다. 방고 작품들이 되게 빠르게 그리고 두터운 것 같지만 질감뿐만 아니라 사실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느낌은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쪽 지역 특유의 표현인데요. 이쪽 지역은 디테일이 그림들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시 놀라시는군요. 예. 예, 그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갈라졌지만 그 눈빛 이런 게 보여요? 실핏줄, 눈주름 이런 것을 그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화가가 그림 좀 그리려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같은 반시죠? 예. 예, 이거는 아르놀피니의 부부 초상화인데 얀바냐이크 그림인데요. 저 거울 한번 보시죠. 안 놀라세요? 조그만한 거울에 반대편이 그대로 잡혀 있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 거울 주변에 장식물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다 담겨져 있는 게 이 북유럽 네덜란드 회화의 전통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런 그림을 봤으니까 방고우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정말 정교하게 잘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렘브란트도 한번 보시죠. 렘브란트, 이 기센 사람들.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요. 렘브란트는 하나하나 안 그렸지만 탁탁탁 그림을 던진 것 같지만 그 느낌이 뭐처럼 나와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보겠습니다. 놀라시죠? 정말 빠르게 그렸지만 아까 누구죠? 얀바나이크랑은 다르지만 그 느낌 하나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눈동자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조그맣게 찍었지만 눈빛이 살아나죠. 바로 이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고 그림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뭐한 것 같지만 그림의 밀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이런 그림들, 방고, 예, 이런 질감, 예. 이게 누구의 그림이에요? 이제부터 방고입니다. 툭툭툭 건드린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형태의 특징 같은 것들을 딱딱 잡아내는 것은 아마 더치 마스터의 에너지의 기운이라는 게 저의 오늘의 해석입니다. 예, 이런 플라토너스 같은 이런 나무들이 쭉 있는 그런 평면의 뒤층에 보면 이 휘몰아치는 붓의 움직임 속에서도 형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잠겨 있죠. 추상 미술이지만 형태에 대한 기준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중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젠 거의 오늘 강연의 마지막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데려와서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 동네에 가면 꼭 조그마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을 그린 그림이 방고우의 그림인데요. 실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색채나 형체들이 훨씬 더 어떤 느낌이 와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역적인 그런 느낌이 오죠. 방고우 그림의 매력이 조금 보이세요? 네. 예, 그가 오베르라는 곳에 갔던 이유는 여기에 그 화가이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의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가셰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방고우가 약간 좀 나쁜 환자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의사랑 면담을 하고 나서 동생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의사를 만나봤는데 가셰 박사는 나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의사도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 서양 미술에서 저렇게 팔을 괴고 있는 자세는 우울증 자세예요. 그래서 아마 그림을 좋아하고 인상파 화가들하고 어울렸던 의사이긴 한데 스스로도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약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치의가 돼서 그것을 보살폈지만 결국 아시는 대로 방고우는 권총 자살을 시도했고 그것도 한 번에 성공을 못했고 뭐 그러면서 결국 그 총상으로 며칠 후에 죽게 되죠. 그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그리기 지은 일종의 우리가 이런 작품을 절명작이라고 하는데요. 절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밀바지를 나는 까마귀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어떤 이 저기서 보이는 색채, 움직이는 그 바람에 의한 밀밭, 저기서 까마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네덜란드에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 묻혀 있어요? 오베르슈르우아주라는 파리 근교에 있는 이곳에 묻혀 있고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다가 어떤 꽃을 바칠까요? 해바라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동생인 누구예요? 테오도 거의 한 6개월 상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원래 파리에 묻혔지만 후에 누구랑 그 친했던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묻혀 있어요? 오베르에 서로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미술을 통해서 마술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반고 일생 동안 그렇게 그림을 팔려고 했는데요. 한 점이나 두 점밖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알겠지만 화가의 그림들이 팔리는 거는 화가가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일종의 동료로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그림을 한 번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명하게 됐을까요? 이 마법 같은 변화를 이끈 사람이 테오의 부인 요한나였습니다. 요한나는 그 자기한테 치면 그 제수씨죠. 아주머니의 그림을 버리지 않고 한가운데 다 잘 관리를 해갖고 자기의 고향 암스테르담에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에 자기 집에다가 저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대단한 부자였겠죠. 지금까지 저 그림이 그대로 있었으면.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의 상당수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반고흐 뮤지엄에 기증이 되었죠. 이 요한나는 그림만 잘 관리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편지도 안 버렸습니다. 편지 600통을 거의 정확하게 660통이라고 알려진 이 편지도 다 관리를 했고요. 이 편지도 묶어서 책으로 낸 사람이 바로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수 씨한테 잘하자 이런 게 하나도 또 숨어 있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나가 그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전시도 중요한 데만 보내고요. 작품도 아무데나 팔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관리를 잘 해준 거죠. 큐레이터 역할을 해준 겁니다. 매니저 역할을 잘 하다 보니까 반고흐의 이름은 점차 더 유명하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 있는 화가들은 반고흐를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색채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구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변형시킬 수 있어요? 형태와 색채, 특히 색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블라멩크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만큼 자기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고흐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반고흐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은 바로 뭐죠? 반고흐 때문에 나는 뭘 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색채와 형태를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반고흐는 나의 정신적인 아버지다라고 아마 주장을 했던 거고요. 블라멩크 같은 사람이 이끌었던 미술 운동을 우리가 야수파라고 부릅니다. 서양 문명의 그 찬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또 하나의 사람이 야수파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수의 느낌이 왔다라는 건데, 이런 야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그걸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예요? 반고흐였던 거예요. 이거는 독일 표현주의 작가 키르히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부터 화가들이 꼭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그림이에요? 해바라기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해바라기를 다 그려요, 화가들이. 자, 해바라기에 들어갔던 그 색채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얼굴에도 들어가죠. 이 색채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준 거죠? 반고흐가 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수파 중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작가가 마티스라는 작가인데요. 그가 그린 방을 보게 되면 이 방이 완전히 다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있었던 방의 색채보다도 자기의 느낌, 자기의 표현을 마음대로 넣어서 그릴 수 있는 세계를 이끌어준 중요한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반고흐였고, 이런 그림들이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면서 누구의 이름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반고흐의 이름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반고흐가 정말 서양 미술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1936년
미국 모마에서 지금 보시는 알프레드 바 주니어라는 관장이 중요한 전시를 하나 기획합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큐비즘 앤 앱스트랙트 아트입니다. 큐비즘과 추상 미술인데 사람들이 추상 미술을 잘 모르니까 뭘 그려준 거예요? 족보를 그려준 거예요. 개통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시가 큐비즘이기 때문에 어느 글씨가 제일 커요? 큐비즘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포비즘이에요. 그만큼 큐비즘, 포비즘이 중요한데요. 더 보면 그 현대 미술의 계보의 첫 줄을 보시면 누가 보여요? 오늘 얘기했던 두 명이 등장하죠. 방고호, 고갱, 세잔, 쇠라. 드디어 뭐로 인정받는 거예요? 현대 미술을 이끌었던 4명의 성인 중에 누가 낀 겁니까? 방고가 낀 거예요. 이제 방고의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됐는데요. 이게 연대가 1936년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두세 대가 되기 전에 그의 제수씨 요한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의 미술은 완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작가가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마술 같은 미술을 이야기에 주인공이 바로 방고였던 겁니다. 자, 해바라기요. 자, 가격이 얼마일까요? 1987년에 한 번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치면 약 400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이상일 거고요. 만약에 마켓에 나오면 1000억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죠. 그는 살아서는 한 번도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이끌어냈던 거는 현대 미술의 큰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인정받는 게 방고우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고우는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자, 어떻게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방고우 뮤지엄에 있는 저 해바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아마 그가 태어났던 네덜란드라는 곳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생기셨을 거고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아름다움만 가진 게 아니라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했던 것들을 저런 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아마 느껴지신다면 오늘 강연이 아마 좀 훨씬 더 즐겁고 유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 방고우 뮤지엄이 새롭게 개장하면서 전체를 다 뭐로 만들었어요? 예, 해바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는 이렇게 아마 해바라기라는 꽃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게 됐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색채의 마술사로 변신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가 네덜란드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새로운 그림을 보고 인상주의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 떴고 그것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대 미술의 중요한 개척자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술은 인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예, 방고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은 정말 1막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예요? 2막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기도 하는데요. 방고우를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의 끝은 끝나고 나도 우리가 야구는 뭐라고 그러죠? 예, 구의 말이지만 야구는 구의 말이 있지만 우리 인생과 예술에는 구의 말이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죽음 후에도 그 평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양정우였습니다.